어느덧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막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특검과 재판 그리고 또 미국의 무도한 관세 압박 이런 걸 헤쳐나가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입니다. 돌아보면 뭐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올해처럼 숨 돌릴 틈 없는 해도 드물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한 해 열심히 달려온 분인데요. 무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사자우를 토하던 용해인 의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김창인 대찬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또 내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다양한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도 터주시고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방송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해 볼까요? 야! 야! 운전자님 안 되니까 이거.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주방사령관 시기나 얘기하세요. 함부로 해 그냥. 강연 가져주세요.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야? 이쪽으로 그대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동료 의원한테 야단 뭐예요? 왜 야단? 너한테 강선영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주방사령관 시기나라는 바로 사과하세요 먼저. 아니 그거하고 야하고 뭔가 먼저 사과하세요. 사령관 시기나가 오히려 나은 거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방 사령관으로서 당시에 이 출동이 위헌 위법한지를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방 사령관 시기나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좀 본인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야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시원하면서도 한편 분노스럽고 그래요. 저걸 보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같은 그 동료 의원끼리도 나이가 젊다, 뭐 여성이다 이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해도 되는가 싶어서 굉장히 좀 분노가 치밀었는데 어떻습니까? 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사실 이제 어떤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계속 그 전에 저런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계속 저의 질의를 방해하거나 혹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웃는다거나 이런 질의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할 거라고는 예측은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이제 수준이 낮은 야라고 할 줄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상은 못했었고요. 근데 참. 저도 이제 국정조사를 국회의원 되고 나서 3번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에 있었던 거의 모든 국정조사를 다 했는데요. 근데 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질의를 방해하죠. 많이 있는 일인데 저 때 당시엔 좀 유난히 심했었고요. 강선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질의 이제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다른 당에 오죽하면 다른 당의 보좌진들이 저에게 막 제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욕을 이제 참으면서 질의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재판이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화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왜 그랬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좀 제기했었던 그러니까 국무회의 전에 윤석열이 따로 불렀던 8시 멤버들 그리고 이제 계엄 지시서의 존재라거나 아니면 이제 한덕수의 이제 계엄을 합법화하고자 했던 3차례 정도의 시도들 그리고 결심실에서의 2차 계엄을 시도했던 어떤 정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의 내용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과 가깝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 질의 영상이 이제 특검에서 증거로 쓰이기도 하던데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좀 저 때 당시에 저 장군 출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까지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는 것이 되게 아팠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저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저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 어떤 기획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또 몇 가지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나이가 젊다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작동을 했겠죠, 물론. 아무래도 이제
평생을 군인이고 이제 장군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젊은 여성이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이 이제 본인과 좀 대등하게 이제 언쟁을 하거나 하는 경험들을 평생 아마 못 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좀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민낯이 좀 드러났던 순간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도리어 뭐 저렇게 붙으면 손해 볼 건 하나도 없죠. 용현이에게 붙어있는 몇 가지 닉네임이 있어요. 보면은 뭐 기본소득 정치의 상징이다라든지 또는 90년대생 진보 정치인이라든지 일하는 엄마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불리는데요. 사실 그 동안에 보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친무 행진을 제안하면서 세월호 당시에 그런 시민운동을 하셨고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알리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막상 이제 의원이 돼서 활동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치는 의정 활동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의 의정 활동을 담은 의정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에 이제 많이 나눠드리고 있는데 예, 앵커께서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로 이제 제가 6년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 6개월은 이제 내란 청산과 정권 교체로 꽉 채운 그런 상반기였고 새 정부 이후에 6개월은 책임지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6개월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정부에 담겨져 있는 개혁적 과제들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책임지는 야당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연합 정치를 하면서 기본소득당이 그 기존에 주장해왔던 많은 정책과 주장들이 또 국정과제로 많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아동수당이죠. 아동수당 연령의 뭐 대폭적인 확대라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과제로 담기면서 또 제가 발의한 법안들도 많이 심사가 될 그러니까 통과가 될 예정이거나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해내면서도 방향을 제출하고 또 현실에서 유연하게 현실에 맞는 제도화를 해낼 줄 아는 그런 정당으로서 좀 자리 잡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 기대치도 높은데요. 사실상 이제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아까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농어촌 기본소득이 상당히 지금 진행형이지요? 네,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10개 지역의 군 단위에서 모든 군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중에서 사실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형 언론들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지역에 가보면 정말 마을이 한 10년 뒤면 통째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초 지자체들도 어떤 군수의 소속 당적을 떠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굉장히 의지와 또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인구 유입의 효과를 벌써부터 톡톡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떤 무슨 좋은 사례가 있나요? 인구 유입이 되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전북 장수에 다녀왔는데요. 장수군 같은 경우는 1차로 선정된 첫 번째 7개 지역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2차로 추가된 3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 네, 매주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수도권만 벗어나면 인구가 느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매년 인구는 그냥 줄어드는 것인데 경북 영양 같은 경우는 35년 만에 인구가 이만큼 늘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끊임없이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겠는데요. 네, 아마 시범 사업 2년을 마치고 나면 법제화 시범 사업 2년 하는 동안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법제화해서 본 사업으로 차질 없이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님의 이 정치 철학과 소신이기도 하고 또
속해 있는 당의 정책과 또 가야 될 이 정강 정책의 기본 내용이 기본소득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지금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근데 제가 올해 여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네. 이제부터는 개혁의 시간이다라는 개혁의 시간이다. 생각으로 기본소득당이 어떤 의제에 집중할 것이냐 했을 때 농어촌 기본소득에 집중하자라고 했고요.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10,000km 정도를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군 단위에 있는 많은 주민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하면서 또 힘 모을 건 힘 모으고 하는 중입니다. 이 정책 로드맵이 그러니까 이게 이 농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아무튼 전국적으로 키워보자 이런 뜻이겠군요.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농어촌 단위에서는 인구 소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요. 예.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자. 인구 소멸 지역에 거고. 이런 취지에서 저도 이제 법안을 제안했었고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지만 짜진 않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던 시기에 예. 대통령께서도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자라고 하셔서 그 공모 사업이 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된 거네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기본소득당의 내년 지방선거를 맞는 그 목표 계획은 좀 이따 한번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내란의 1년을 딱 이제 지났거든요. 네. 내란의 밤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그날 국회로 뛰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담장을 타놓으셨어요? 저는 빠르게 국회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예. 경찰이 단 한 번 열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11시부터 한 11시 반 사이에 그때 당당히 제가 들어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담벼락을 넘으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찰들이 문은 다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벼락을 딱 넘으려고 담을 딱 잡았는데 경찰이 이제 저쪽 문으로 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 버스로 막혀 있는 그 좁은 틈 사이에 경찰이 잠깐 열어준 그 틈으로 저는 국회 안으로 들어갔고 같이 갔던 보좌진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순식간에 결정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딱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윤석열 계엄 선포하는 거 보자마자 뛰어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되게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날 이제 또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중이어가지고 예. 네, 그 굉장히 빠르게 대응이 좀 가능했고요. 아니면 이제 친정 엄마 오시는 동안 맡기고 이렇게 와야 막 되니까. 하려면 되게 복잡했을 텐데 예. 마침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했고 음. 그날 밤에 계엄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가동될 거다. 이건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했고 오늘 밤 안에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계엄을 해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게 유혈 사태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도 무조건 국회에서 오늘 밤 안에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잡혀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이 밀고 들어와서 의사봉을 두드린 다음에도 체포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의사봉은 두드리고 잡혀가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좀 있었죠. 와.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아직 재판이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란이 완전 평정됐다고 보입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잖아요. 예. 이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군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 권력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란의 밤, 그 밤에 이제 동조하고 국회로 왔던 어떤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고서도 사실 윤석열 정권에 복무하고 정권에 충성했던 수많은 이제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완전히 지금은 청산되지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도 그런 맥락으로서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게 형사처벌로만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루면 네. 굉장히 범위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내란에 부역했거나 했던 사람들의 경계가 사실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합법과 그렇죠. 불법의 예. 경계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저는 공식적인 역사적 문서로서 그들의 행적과 어떤 방식으로 그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가담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친위 쿠데타 세력에 이롭도록 행동했는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형사적 처벌을 넘어선 좀 총괄적인 진상 조사와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특별법을 현재 좀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법은 굉장히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부각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가담한 행동이었는지, 행동인가. 그 네. 정권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비상계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 12월 3일 전까지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빠르게 이건 국회로 가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또 당연히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이 계엄과 내란이 성공한다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역사의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번 내란에 대해서도 그런 역사적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이후에 언젠간 찾아올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도 잘 대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씀이 지금 약간 좀 숙연하게 만드는데. 근데 제가 지금 내란이 완전히 평정됐다고 보냐고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 내란 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느닷없는 윤석열이 느닷없이 왜 한번 석방돼서 네. 개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에서 갑작스럽게 희대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웃시키려고 했던 모습이라든지 또는 지기현 판사의 그 봉숭아학당 같은 판결 재판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분노케도 하지만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내란 특검에서 했던 수많은 영장이 다 구속 영장이 기각돼 버렸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김용현 변호인단들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황당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지를 않나 또는 뭐 이 감치 명령 받아도 감치도 안 돼요 보니까 그 이상한 상황 이런 것들이 쭉 모아지다 보니까 야, 이 내란 세력들한테 내란 재판을 맡긴 거 아니야? 내란 세력에게 내란 세력의 재판을 맡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가슴 졸이기도 하고 어떠세요? 용인님 보실 때는 지금 이 사법부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사법부도 내란 세력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보는 이 의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들의 의문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에 수없이 많은 기각이라거나 아니면 윤석열 내란 수계에 기존의 관례를 깨트려가면서 이제 석방을 시켜줬던 거라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말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었고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그렇게 무리스럽게 그렇죠. 대선 출마를 하고자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 것 알겠다. 네. 그 그렇게, 심보가 뭐였는지. 네,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네. 유력 대선 주자를 한 명을 이제 제거하고 나면 예. 본인이 충분히 된다고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이제 거죠. 생각했던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마지막 퍼즐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예. 아니면 그런 내란과 단호하게 단절하고 국민적인 기대와 또 상식,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이루어 나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부 하나의 이제 그 사법부로서 자리 잡을 것인가 이런 예.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사법부에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규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라고 버텼으면서 이 여론의 압박을 받는 거죠, 이제. 이제 법이 그죠? 통과될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적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여 왔던 거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야말로 사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중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특검이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특판을 도입하자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재판과제 전체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태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본회의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상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에서는 또다시 마지막까지 발목 잡기를 하겠지만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고요. 사법부에서 이 자꾸 내란 전담 그 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했던 특별 재판 있었죠. 그 특별 법원 같은 경우는 헌법에 근거가 있었죠. 근데 다만 그 경우는 이제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특별 법원도 아닐 뿐더러 이제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적 근거를 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사안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 내의 조직 같은 경우는 예규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법원 조직법과 이제 예규에 보면 특별한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는 한 예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거기에 사법부도 따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심 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적용되나요, 그러면?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으로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보니까 1심에서 자칫 잘못해도 큰 문제는 없이 다시 또 2심에서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그 윤석열 재판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에 더욱 이것이 좀 많이 국민들에서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지금 윤석열 재판하는 장면 중에 윤석열이 끊임없이 그 부하들한테 책임 묻고 하는 그 장면 좀 영상 준비돼 있나요? 네,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하들한테 그리고 군인들한테 돌리는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또 반국가 세력을 한 방에 다 밀어내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의 그런 태도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희망을 주는 것도 사실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재판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1월 16일 날 재판 날짜가 잡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에 대해서 막 반항을 했어요. 근데 그 1월 16일 거는 내란이 아니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속 만기가 돼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1월 16일 날 판결하면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예상 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과가 잘못되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두고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서 정당 해상 같은 책임을 져야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법부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윤석열 독재 세력에 동조하거나 혹은 그들을 돕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의 내란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고 또 최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내란의 진실에 대한 은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떤 한 명이 혹은 한두 명이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결의 흐름을 놓고 보면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장난을 칠 수 없을 만큼 강한 국민적 압박이 있다. 지금 이 압력이 결국은 재판부가 다른 장난을 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네, 윤석열 석방도 사실 그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위원 재판부의 좀 알 수 없는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도 이제 재판을 이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재판 중계는 이제 꼭 챙겨 보고 예. 있는데. 그래도 초반보다는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사법부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습니까? 위헌이다 근데 하고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의 힘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사법부조차도 자신들이 했던 말들을 뒤집어 가면서 예규로서 이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역사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사와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장면 혹시 잠깐 좀 준비됐을까요?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헌재가 이렇게 파면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 두 사람 파면한 거 외에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사실상 내란 전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판결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거나 뭐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형사사법재판부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취지에 따라서 어떤 형사적 처벌 과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이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내란 정당으로 아마 해산될 거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윤어게인과 이 윤네버파로 나뉘어가지고 끝없이 싸움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이제 주판을 튕기기 같은데 아스팔트 극우파라고 해야 되나요? 극우 세력들이 필요한 세력, 그 표가 필요한 세력들과 이걸 단절하지 못하면 완전히 지방선거에서 몰팔 거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세력으로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장동혁, 윤한홍 이 영상 좀 준비돼 있죠? 네. 이재명은 이 정부는 국민의 세금 7,800억 원을 버렸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그 돈을
바쳤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새끼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한 비판,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아주 그냥 강하게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와 지금 우리가 똥 묻은 게 지금 겨 묻은 게 비판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지금 윤한홍 최고위원의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서 아까 내란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앞으로 미래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함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장동혁 대표는 약간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무아지경? 같고요. 그러니까 거의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의 저 머무든 게 발언을 보면서 저는 1년 전에 윤상현 의원이 1년만 버티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했던 말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발언도 결국에는 구체적인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들, 그리고 윤석열과 단절하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반성한다라는 말만 이렇게 몇 번 흘리면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평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고 국민들은 다 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 저 발언도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면 개정 카드를 꺼내 드는 것 같던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모욕감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저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윤석열이 나쁘다라고 한마디 하면서 간판은 바꿔 달면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정말 무지한 어떤 존재들로서 대상화하는 저런 식의 태도에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요. 아마 이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어떤 저런 질서가 깨지지 않는 이상 내부적인 권력 개편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란 정당의 해산이든 아니면 지방선거를 통한 심판이든 국민의힘의 존폐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그러면 분당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엑소더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어느 쪽이든 지금 수준의 존립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기 반성조차, 그러니까 쇼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 쇼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명을 바꾸면서 일정 정도 이제 할 거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쇼도 성의 없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쇼를 하더라도 좀 성의 있게 쇼를 하면 뭐 저런 포인트에선 좀 속아줘야 되나라는 마음이라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너무 누가 봐도 성의 없는 쇼인 것이 눈에 보이고, 또 본질을 벗어나는 어떤 저런 이제 윤한홍 의원의 저런 표현들, 저 정도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안일한 그렇죠. 저건 애티튜드들이 아니죠. 있는 거죠. 당 대표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뭐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조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살아 있겠느냐 여부의 문제는 그 또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주제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보니까 내란 특검이 12월 15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180일간의 긴 수사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제 민주당과 여당은 제2종합특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내란의 진짜 동기가 아직 안 밝혀졌다. 이런 이제 얘기고.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은 희한하게도 도리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난 너무나 좀 황당한 게 사실 통일교 문제는 좀 권성동 의원이 구속까지 돼 있는 마당인데 이들이 도리어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 특검법을 하자. 또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을 봐줬으니 여기에 대한 특검을 하자 하면서 쌍특검을 들고 나왔는데 이 문제 더군다나 또 개혁신당과 손을 잡고 해보겠다면서 뭐 특검 법안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전망을 잠깐 말씀하고 지방선거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좀 한동안 이분들이 상당히 문제화 삼을 것 같고 또 여론화 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통일교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피의자 소환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압수수색도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저는 약간 적반하장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당으로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국민의힘도 통일교에 돈을 받아서 사실 대선을 치른 것인 그러니까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그 당 내에 어떤 통일교와 연관된 어떤 그 부적절한 돈이 오간 어떤 정황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자체적인 정화에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쟁의 공세로만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제2종합특검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맞불 성격으로 그렇죠. 물타기 같기도 하고.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 전혀 위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수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리가 그 특검으로 진행했었던 김건희 네. 특검 그리고 순직 최혜병 사건 예. 관련된 수사 외압 특검 그리고 내란 내란 특검 예.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이 검찰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정권 하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었던 그렇죠. 의도적인 외면되었던 사건들을 기존의 어떤 수사 체계 내에서는 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 중에 기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을 2차 종합특검으로 수사를 해서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하자, 책임자 처벌을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 수사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찰에서 예.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어떤 본인들의 그 3특검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범위가 방대해서 그렇죠. 의혹이 방대해서 그리고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파면 의혹이 팔수록 나오고 계속 나오고.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2차 특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고 또 최혜병 특검은 사실 이제 많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내란 우두머리와 그 국무위원들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군들까지만 이제 했죠. 많은 예. 수사들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인사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수사의 과정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요. 지난 12월 19일에 재판 중계 영상을 보니까 경찰에서 정확하게 그 통화 녹취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국회로 갈 거다. 국회에서 누굴 체포하겠냐? 이거 되게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 순간에 주요하게 어떤 판단을 하고 움직였던 중요 간부들은 예. 그 내란이 내란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있었다고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계엄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도 알았는데 계엄을 경험했던 세대인 그 중요 간부들이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각 사령관급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대략 나이를 계산해 보면 본인들이 이제 군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초년생 시절에 예. 전노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육사의 입장에서는 그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노의 과오, 전두환 노태우의 과오에 대해서 끊임없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을 테고 그 재판의 과정에서 내란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는지를 초미의 관심사로 봤을 텐데 이게 내란인 줄 몰랐다? 저는 믿지 않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엄정한 그리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 또 용현 의원님은 역사적 평가까지도 또 법안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모두 다 정치 세력들이 정기국회 다 마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를 향해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이 각 당의 전략이나 그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손잡고 함께 그 일을 치러냈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냉정하게 저희 당은 강하지만 또 여전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부풀려서 이야기 드릴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지역에서부터 개혁을 견인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기본소득당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뭐 세금만 잔뜩 올려가지고 소모적인 선거하고 또 완주도 안 할 거면서 혹은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을 거면서 뭔가 할 것처럼 본인의 몸값 올리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선거는 좀 지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기초나 이 광역의원은 많이 내나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에서 기본소득당을 투표용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있게 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기초의원을 대거 출마시키고. 네, 기초의원도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냥 선거가 있으니까 출마해야지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당선을 어떤 목표로. 비전과 네. 주민들과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게 여전히 좀 힘을 다 합쳐서 내란 정당을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몰아내는 것이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목표와 또 책임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 건투를 빕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여성이기도 하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에 그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너무나도 황당한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기령 대통령 부대민을 향해서 즉각 사살해도 좋다라고 했던 그 영상 잠깐 준비되어 있나요? 제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가 또 논란이 됐었죠. 네. 이게 그러니까 BBC가 선정했던 2024년에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찍었던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그 대변인이 계엄군의 그 총구를 잡고 있는 사진, 저 사진이죠. 포함돼서 화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살해도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김민수 최고가 얘기를 한 거지요. 또 더더욱이 김현태 그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 그 단장이 계엄군의 총구 붙잡는 행동이 화장을 고치고 의도된 연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장한 젊은 여성에 대한 편견도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문제를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이런 이 젊은 여성 뭐 이런 그 편견들이나 이런 데 싸워오신 분이잖아요. 한번 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김민수 대변인 참 파렴치하죠. 저는 사실 이 어떤 그 김민수 대변인의 평론을 어떤 분석할 만한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무언가 근거가 있거나 혹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혹시? 마지막 장면이면 쿠데타 세력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는 그 장면. 그 유명한 사진이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앞으로 압수수색 막고 체포영장 막으려고 달려갔던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이런 말, 그러니까 사살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김민수 대변인, 최고위원이죠 이제 최고위원의 표현도 그렇고요. 아마 그날 밤 계엄이 성공했다면 다 같이 그렇게 승리의 사진을 찍었을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좀 소름이 끼치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에서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좀 잠깐 드릴게요. 네. 이번 저 화면 보시고 하시죠.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전국구 의원으로서 제가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게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저의 활동을 보고드리자, 의정보고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집합금지가 있었고 2022년에는 국정감사 끝난 다음 날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느라 사실 연말 연초에 의정보고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제가 처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하지 못했었고 올해는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일주일에 한 5-6곳씩 혹은 7-8곳씩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저의 활동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의정 보고서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저의 활동을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 직접 만나서 저의 활동 보고 드리고자 하니 또 내년부터 진행될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도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간 내어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 시간이 정말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란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루하게 재판은 진행되고 사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짓거리도 그 도를 넘어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저항은 목숨을 건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와 투자 압박도 숨 쉴 틈 없이 밀려 들어오고 환율은 오르고 경제 상황은 무척 좋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용기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신 용혜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